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체 행사의 진행을 맡은 연구위원장 공진성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함께 우리를 만들어가는 정치라는 주제 아래 오늘 우리가 발표를 듣게 될 8분의 발표자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정치사상학회의 안외순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개회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올해로 우리 한국정치사상학회가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 3번째 같이 참여해서 우리라는 관념, 그러니까 동질성의 영역, 역사, 궤적을 통해서 학술적 토론을 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매년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을 준비해 주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1부 학술회의를 시작할 텐데요. 장형근 선생님을 좌장으로 모시고 학술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유권자들이 정치 행위를 할 때 우리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이상원 선생님부터 발표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라는 주제랑 굉장히 연관되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우정이라는 관점, 결국에는 시민, 기본적으로 자유, 평등, 박애. 근데 그 박애가 사실은 프래터널티고 이게 굉장히 특수한 차원에서의 그 우정과 연결이 된다는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데리다의 사유가 딛고 있는 어떤 고전적인 해석에 방점을 두고 저는 이 텍스트를 분석을 하고 저 나름의 사유를 문제의식을 발전시키고자 했습니다.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결핍, 인간 실존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부족함, 불안함, 걱정, 우려, 이런 부분들이 즉각적으로 가장 나랑 가까운 부분들을 찾게 자연스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문제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이런 고전 해석을 통해서 우리한테 새롭게 던져주고 있는 우리 관념에 대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울과기대 손민석 선생님.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서도 선택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누가 선택받을 것인가가 지금 이제 대선 전국을 앞두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선민 의식이 유대주의 속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발현되었는가를 유대 계몽주의, 그리고 정치적 시온주의, 그리고 바이마르 마라노주의입니다. 근대 계몽주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시민권을 했지만 그건 개별적으로 이제 들어오라고 했던 거지, 공동체적 실천을 우리 사회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담아낼 수 있다라고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한편에서 이런 근대 정치의 도전이 있었고, 근대 계몽주의의 근대 학문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 율법의 전통과 어떻게 조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응답을 해 갑니다. 그 응답 가운데 동화, 그리고 독립, 불화에 대한 모델을 하나씩 살펴봤고요. 이것들에 대한 또 오늘날의 함의, 또 불편한 지점들, 이런 것들은 또 토론 시간에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 때는 우리 민족에 대한 얘기가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세종이 이제 국가를 유교 문명의 표준에 맞춰서 한번 전체적으로 다 개혁을 하고, 재판을 하는데 이게 다 한자로 다 쓰여져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 이제 새로 언어를 만들어서 이제 한글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 중화 문명이라는 문명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상적으로는 세종의 견해가 탁월한 견해죠. 사실은요. 워낙에 사치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사실은 그 글자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문명을 우리가 좀 높은 수준의 문명을 받아들여서 자기 표준을 갖는 그런 문명으로서 다시 창조를 해야 될 때 세종대의 여러 가지 일들, 또 생각들, 이런 게 좀 여전히 우리한테도 유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종보다 세종이 돌아가시고 한 30년 늦게 태어난 루터로 한번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 장문강 선생님한테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문강입니다. 이유 없이 반갑습니다. 1517년에 이제 유럽 역사에서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는 루터라는 사람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종교개혁에서 출발했지만 사회개혁, 정치개혁으로 흘러간다. 인간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인데 신전도 없고 제단도 없고 의식도 없다. 내적인 예배뿐이고 순수하고 단순한 복음의 종교다. 요즘 같으면 수백억 들인 성물 사업을 비판한 거예요. 교황이든 황제든 다 비판하는 거고, 특히 우리 기독교는 알게 모르게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런 우리 개념, 우리 그리스도인 개념이 과연 옳은가? 올바른 그리스도인만큼 멋있는 사람이 없어요.
더러운 종교인 만큼 지옥 갈 놈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서구 중심주의 또 기독교 중심주의라는 말이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접하기 힘든 루터의 1차 자료를 인용해서 정치사상 연구에 굉장히 드문 이제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핵심적인 얘기는 루터로 돌아가자, 도덕혁명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찾자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주의라든지 뭐 정치의 의미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긴 하지만 또 너무나 변해버린 현실에다 이렇게 그냥 한국 현실과 연관 속에서 좀 뭐랄까 좀 굉장히 양면적인 게 있다. 이것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 선생님한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글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한글이라야말로 오늘날 우리라고 느끼는 것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한글 천재 논쟁으로 주제를 삼았다는 게 참 주제가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종시대에 이루어지는 그런 많은 새로운 문물의 창조, 그거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가. 조선의 지식인들이 세종시대 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문명, 한글로 대표되는 그 포함하는 그런 문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또 하나 보다 또 중요한 건 그 세종시대 문명을 창조하고 있는 당사자인 세종은 조선의 문명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이 세종의 시대 문물 창제를 좀 설명해 보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을 제시해 봤습니다. 우리 강 선생님한테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유대주의와 이런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2000년 넘는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켜켜이 쌓아왔던 그런 복잡하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성이 있는 이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상이 약간의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유대주의와 그런 근대 국민 국가라는 일종의 것들을 이제 접목시키면서 그 안에서 이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리고 잘 뽑아내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유대의 선민관념을 근대 국민국가의 우리라는 집합적 정체성과 연결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반유대주의에 대한 정치적 저항과 반발의 차원에서 유대국가 건설을 모색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선민사상과 유대국가 건설 간의 연결고리에 대한 설명이 부과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를 해주셔서 조금 있다가 답은 듣도록 하고요. 우리 황옥자 선생님 어떻게 보셨는지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옥자입니다. 자, 일단 선생님의 글은 정치적 존재로 정치적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정과 연대를 향한 깊이 있는 존재론적 사유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이 되게 어려워요. 어디까지가 과연 데리다의 견해인 것이고 어디까지가 선생님의 견해일까? 그리고 또 데리다가 해석하는 플라톤이 진짜 다 맞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는 또 어떤 걸까? 근데 이게 뒤죽박죽 섞이게 되면 굉장히 난해한 글이 되기 십상이거든요. 근데 이 어려운 글을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잘 풀어주셨습니다. 뭐 엄청 복잡한 걸 나름 풀어주시긴 했지만 제가 이제 혼동해 왔던 것은 그럼 데리다의 해석이 우리가 여기서 정치적 본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우리라고 하는 어떤 존재론적 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더 분석을 해주셨으면 정말 더 재미있는 논문이 되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코멘트도 있고 그래서 꼭 대답을 다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꼭 한두 개는 꼭 답을 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관용 내셔널리즘, 이방인의 문제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지적해 주셨는데요. 근데 국가 시스템 이전에 있었던 선민관념이 그냥 그대로 기입된 게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 이게 변용되었는지 그걸 주목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나 공감하는 말씀이고 다음은 한 가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국가 정체성에 있어서 신화의 문제가 그렇게 단순히 완전히 그 소거되거나 절멸되는 그런 방식은 아니었다는 점을 또 염두에 둘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궁극적인 시온주의의 맥락이 현세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거냐, 아니면 사실은 그거는 이 메시아의 직접적인 도래에서부터 오는 거냐. 그 이제 마틴 부버라든지 이런 논쟁들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시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플라톤이 무슨 얘기를 하고 데리다가 무슨 얘기하고 사실 이런 거는 저는 일종의 수단인 거죠. 궁극적으로는 중요한 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존재의 문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고. 저한테는 여기서는 민주주의가 여전히 깔고 있는 인간 존엄성, 인류의 박해의 방향과 동시에 존재하는 혐오, 이것의 공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저는 궁극적으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용적인 답을 지금 당장 내리기보다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런 데리다의 플라톤 해석이 저희한테 제기하는 문제의식들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학술회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의 좌장은 안혜순 회장님께서 맡아주시겠고요. 앞으로 이제 2시간 동안 진행되는 학술회의를 발표와 토론을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전반부가 고대에서 근대 초기까지의 경계 영역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봤다면 지금 2부에서는 현재의 모습까지도 투영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자, 첫 번째 발표는 이경미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생각을 했는가라는 주제를 다룬다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었는가라는 게 저의 이번 발표의 주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저의 요점은 이제 반도사와 조선사라는 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거고요. 반도사는 동아주의를 목적으로 했다면 조선사는 3.1운동이 일어나면서 조금 더 다른 그런 맥락으로 계획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단지 이제 단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 반식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개념을 쓰고 있다고 이해하고, 그래서 이러한 인식 체계 안에서 이제 단군이라는 그 전설을 다루게 되는 게요. 단군 관련 기사 같은 경우에는 연도가 불명하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배제가 됩니다. 이 체남선이 이제 편수에 들어오게 되면서 단군이라는 존재를 사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별편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별편을 만들어주지 않았고 그 체남선의 문제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어떤 그 편년제 반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단군 기사가 주변적인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그 편찬 반식을 통해서 봤을 때 같은 한문 체계 안에서는 건조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 함의를, 전체적인 함의를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따끈따끈하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그 주제였는데, 제국 시대, 특히 식민 시대 일본 관학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규정이 됐는지 그 맥락에서 얘기되어지는 내용이기도 했고요. 유권자 페스티벌하고 지금 단군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성립 가능한 얘기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족적 정체성을 말살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됐던 식민정책, 단군에 대한 내용이 정신 속에서 남아있는데 왜 조선사 편수회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됐느냐. 편년체라고 하는 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5,000년 전, 4,000년 전, 3,000년 전 구전되어지는 기억 속에서만 리마인드 되는 내용이 어떻게 그걸 검증을 하겠습니까? 이제 타자에 의한 그 기준,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보다 더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다시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서대 이남희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주제는 한국 근대화 우리 민족 반성과 비판 뒤집어 보기입니다. 사실 안창호 같은 경우는 근대화를 직접 주장한 인물은 아닙니다만은 대표적인 공화주의자이고, 박정희 같은 경우 조국 근대화라는 담론을 아주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경제건설, 자본주의랑 관련된 박정희, 그다음에 공화주의를 주장한 안창호를 선택을 했고, 근데 박정희 같은 경우 우리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 우리 집, 그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쓰고 있다면서 이걸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숨는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속에 내가 숨에서 대단히 비주추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론은 어쨌든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못나다라고 생각해왔다는 거. 오랜 기간 못났는데 사실 나는 잘났다. 그러니까 이런 특성이 지도자를 불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고 우리 지도자는 내가 모실 만한 사람이 아니다 생각해서, 사실 이게 유권자 정치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심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족, 우리 민족을 얘기할 때 이걸 제도화하면 안 된다. 국가가 나서 제도화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그러한 순간 우리 민족은 진짜 국수주의로 빠지는 거고, 대신 나래티브로서의 국민성, 이야기로 풀어가는 국민성.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토론은 서강대학교 이지훈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이 글은 안창호와 박정희라는 매우 성격이 다른 두 인물들이 우리 민족의 단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담론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민족성이 지속적으로 조명되는 방식을 고찰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국뽕과 혐한 일뽕이 이렇게 서로 교차되면서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점에서 굉장히 적절한 내용과 통찰을 제시해 주셔서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글이 전반적으로 우리 민족의 민족성, 즉 우리 민족 성을 다루고 있다면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각 항, 즉 우리 민족 성 각 항이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서로가 어떻게 제안해서 어떤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또 그 안에 어떤 균열이나 뭐 어떤 긴장이 있는지를 앞에 좀 쓰였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균관대학교에 계시는 이국배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원래 저에게 주어졌던 제목은 미국 헌법과 We the People이었습니다. 그 제목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제목을 틀었습니다. We the People가 그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사실 미국의 역사의 상당 부분은 그들의 역사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 현실에서는 미국은 그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예외적이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오늘날 이 미국 예외주의는 상당히 붕괴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그 이유는 팬데믹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거의 7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미국의 젊은이들의 다수가 미국이 특별하다거나 혹은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우월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수가 오히려 소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예외주의는 이데올로기에서의 작동은 멈추고 있다. 이상입니다. 이국배 선생님의 발표는 누구의 문제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의 질문을 미국의 경우를 통해서 던지고 계십니다. 결국은 누가 어디서 또 왜 우리를 그렇게 규정하는지를 물어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그 논지에는 다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논의를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를 좀 고려를 추가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예외주의와 같은 이런 정치적인 허구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선택적인 기억이 어떻게 확산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미국의 역사의 규정력을 행사해 왔는지, 이제 이런 추가적인 질문을 좀 더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표로 임경석 경기대 교수님께서 행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논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유권자분들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한반도 안의 안정과 평화 속에서 통일이라는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화두임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에게 주목받지 못한다. 그래서 독일의 통일 모델이 한반도의 통일 과제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결론적으로 저는 한반도 분단 극복의 독일이 대표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 평화롭게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통일 전후에 독일이 걸어왔던 과정을 좀 잘 살펴본다면 우리 내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바깥에서 한 민족이 어떻게 통합되었는지에 대한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 한반도에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늘 계속 들었던 다른 선생님들 발표하고 조금 다른 점은 제 생각에는 뭔가 이렇게 좀 더 현재 진행적이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일들과 좀 관련된 그 우리라고 부르는 것, 뭐 인민이라 부르든 국민이라 부르든 민족이라 부르든 간에 통일이라는 어떤 역사적 과제를 공유해온 독일의 사례를 들어서 그걸 잘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구체적인 정치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를 좀 더 추상적으로 좀 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아름다운 이야기로서의 통일이 과연 그 구서독의 시민들과 구동독의 시민들에게 똑같이 아름다운 걸로만 받아들여졌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좀 궁금합니다. 저도 뭐 약간 아는 게 있지만 어쨌든 그런 관련해서 지금 독일 상황이 그 이후의 상황이 지금 한국에 주는 어떤 교훈이라나 이랄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거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한반도에도 통일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이밍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한반도기의 의미 이걸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우리가 좀 포용적인 그러면서도 육자회담에 지금 이런 것들을 좀 주도적으로 해나간다면 좀 새로운 지평이 나올지 않을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권자의 일원으로서 우리 정치인들이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유권자들이 해줘야 될 역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선거 곧 다가올 텐데 중요한 선거가 여기에서 정치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대표를 선출해 주십사. 감정적이라든지 다른 여타의 요소가 개입되지 않는 선택을 해주시면 한국 정치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선거가 끝나고 났을 때 어느 쪽이 승리를 하고 패배를 하건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남은 5년간 성공적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저희 유권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치인이 못하면 우리가 합시다.